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1일 시작됩니다. 올해 심의에서는 사상 최초로 시급 10,000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이 증가한 점을 근거로 10,000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경영계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동결 혹은 동결에 준하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1일 출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이달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다고 20일 전했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62만 5천 명이 전환했고, 신규 가입자는 4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저 연 2%, 최대 연 4.5%입니다. 직방이 오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7,7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8%가 전세값 상승 거래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 거래 비중은 지난해 4월 44% 대비 4%포인트 커진 수치입니다. 반면 1년 내 직전 거래보다 전세 가격이 오히려 내려간 하락 거래는 41%로 1년 전 46%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B,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17일 장 마감 이후 기준 평균 62.7%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서만 3.1%포인트 높아진 건데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저평가주로 평가해오던 금융지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몰렸던 결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UAM과 SBRT, 자율주행 이런 것들과 같은 교통과학기술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줄 핵심 기술이 됩니다. 얼마 전 정부는 도심항공교통, 바로 이 UAM의 2030년 본격 상용화에 이어서 성장기에 대비한 안전운용 구축을 위해서 체계, 시스템 마련에 나섰는데요.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KUAM 기술 개발 현황과 함께 전기차, 자율주행차, 또 미래교통과학기술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부는 모빌리티, 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선 성장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 항공교통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 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이 자동차 관련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오늘 이제 미래 자동차 이야기도 할 거고요. 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할 텐데, 그 전에 현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현황을 먼저 좀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 내용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네. 반도체 수출하지만 네. 반도체가 지금은 다시 회복을 했지만 그 직전에 네. 힘들 때
반도체를 대신해서 이끌었던 게 우리 자동차 수출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자동차 수출도 지금 4월부터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 네. 현재 우리의 자동차 산업 잘 달리고 있죠? 잘 달리고 있습니다. 네. 이 작년에 뭐 국내에서 5사가 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 기아차지 않습니까?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27조 원이었으니까요. 네. 뭐 사실 작년에 반도체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국가 경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맞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발표했지만은 올해 1사분기도 영업이익률이 7조 원입니다. 특히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3조 4천억 정도인데 예. 뭐 아시겠지만은 대형 SUV라든지 친환경차라든지 전기차 특히 부가가치가 좀 높은 고가의 차량이 집중적으로 판매가 많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다라는 측면. 특히 이제 미국이 약 10% 점유율, 유럽이 11%입니다. 또 동남아나 이런 인도라든지 이런 시장으로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고민은 많을 거예요.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은 미래의 모빌리티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특히 국내 이 자동차 산업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른 선진국가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꿔가느냐가 앞으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일단 현 상태에서는 잘 나가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 쪽의 공장에서도 한국차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또 전기차 잠깐 주춤하는 사이에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있는데 자, 권영주 교수님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좀 압축해 보면 전기차만 한번 떼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의 상당수 수출 대상국은 미국이었다. 이게 약간 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때 중국의 전기차 이야기도 할 텐데 네네. 너무 미국 쪽에 올인하다가 여기 시장이 또 포화되거나 한다면 우리의 전기차 산업은 또 막히는 건가 이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1, 3월까지 전체 보면 네. 약 한 8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해외로 수출이 됐는데 네. 그중에 한 45%약 한 3만 6천 대 정도가 미국에 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 얘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어떤 변수를 가지고 꼭 중국 이외에 네. 다른 나라까지 니네 거기서 만들지 말고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하는 빗장을 걸면 네. 우리는 당장 타격을 받겠죠. 예. 그래서 그 한쪽으로의 지나친 쏠림 현상보다는 유럽이나 뭐 동남아라든지 이제 다른 지역의 비중을 좀 넓히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 네. 그쪽은 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뭐 남미라든가 동남아 쪽 이쪽은 또 중국이 워낙 거세게 공격 중이어서 그쪽에서는 중국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경쟁이 없는 미국 쪽으로 네. 수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유럽은 유럽에 또 전기차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갈 곳은 지금 현재는 미국밖에 미국이고요. 없으니까. 네. 그 외에는 나머지 동남아라든가 남미 뭐 이쪽은 개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예. 상황인 거죠. 현재 이렇게 우리 내연기관 차로만 놓고 보면 정말 좋습니다. 수출도 잘하고 정말 한국 브랜드 좋은데 지금 저희가 그 다음 단계 전기차 이야기의 첫 걸음 갔는데 벌써 탁이 답답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데요. 김필수 교수님, 네. 방금 권영주 교수께서도 중국 전기차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전기차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압박하는 거다. 역설이겠죠. 거기가 맞습니다. 예, 못하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국 전기차의 위세 자체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뭐 전 세계 전기차의 거의 과반에 해당되는 중국 자체 시장도 있었지만은 예. 중국 정부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일명 이제 불법 보조금에 대한 것들 유럽에서 조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장했다라는 부분들 또 지금의 경쟁력이 그런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들은 아마 이 소외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삼성 SDI가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가 네. 중국 메이드 인 차이나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 대우를 받았어요. 토종 기업. 예를 들어서 NCN 같이 삼원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삼원계 아닌 LFP 네. 이쪽만 보조금을 줬거든요. 근데 분명히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국 내에서도 차별화 줄 정도로 노골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보조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산 배터리와 전기차의 위상은 그런 배경을 통해서 지금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중국을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25% 관세를 100% 4배로 올린다. 4배로 올렸습니다. 4배로 올리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한 대도 중국산 전기차 판매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안 되는 상태에서 4배로 올려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10% 관세인 유럽으로 다 중국 전기차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는데 뭐 유럽도 지금 조사에 들어가서 아마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막히면 중국 경쟁력인데 전기차 어디로 옵니까? 동남아나 남미, 아까 말씀드린 중동 이런 데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도 미국과 중국 10% 11%지만은 여기는 워낙 고정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동남아 이런 데를 진출해야 되는데 결국 더 경쟁력이 강한 중국 차가 쌓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상태고 또 중국 전기차 하면은 비슷한 가격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근데 똑같은 동격에 이 한 1, 2천만 원 가격이 싸고 예. 또 성능도 품질도 뒤떨어지질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알고리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치고 나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이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선점은 중국이 갖는다라는 거. 예. 지금 현재 세계 1위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로 많입니까? 근데 뭐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은 뭐 BYD가 세계 1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노골적으로 할 정도니까 예. 그만큼 중국의 기술적인 또 물밑에 밀려오는 공포에 대한 것들은 현실화됐다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미래의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김필수 교수께서는 이 중국 전기차의 현재 상황, 또 실력, 품질, 가격 경쟁력이 공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권영주 교수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의 수준인가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엔 아직도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전기차.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예. 눈에 보이지 않으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 승용차가 국내에 안 보이니까 예. 우리는 중국 전기차를 그냥 중국차 이렇게 보통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중국제 거죠. 뭐 이러죠.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4월 달에 베이징 모터쇼에 직접 다녀왔는데 그때 느꼈던 건 무섭다였어요. 아, 역시.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내연기관 가지고는 글로벌 주도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내연기관은 유럽에서 유럽이죠. 발상지가 돼서 네. 미국이 대략 산업을 만들었으니까 여전히 쥐고 있는 산업이고. 네. 그런데 글로벌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자꾸 전기자동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인류가 함께 공멸할 수는 없는 없고, 거니까. 네. 일찌감치 전기차를 가지고 산업 주도권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 내연기관으로 도전을 못하니 전기자동차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전기자동차로 전환을 하는데 속도가 필요한 거죠. 예. 전환의 시간이 걸리는 걸 중국은 속도전으로 빠르게 끌고 가면서 도전을 하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은 중국 전기차의 진입을 막고 싶죠. 왜냐하면 전환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벌 시간도 없이 중국이 너무나 빨리 치고 올라오니까 일단 빗장을 걸자 해서 선제적으로 관세율을 높인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 어떤 위기감을 주느냐면 결국은 미국 자체 산업이 자동차가 위기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네. 미국은 더 보호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동맹인 나라의 보호까지 과연 산업 보호까지 지켜줄 것인가? 거기까지 만약에 확대가 돼서 미국의 정치적인 이슈로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 의한 미국 사람을 위한 자동차만 그런 미국에서 전기차만. 만들자. 예.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쪽에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만들 때 하필이면 네. 거기다가 중국산 부품은 20% 미만으로 쓰시오. 라는 저제 조건을 걸면 네. 우린 연지에서 만들어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럼 또 중국차한테 안 되겠네. 아, 그렇죠. 글로벌은 네. 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에요. 이 위기를 어떻게 파헤칠까.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네. 그래서 지난번에 베이징 모터쇼 때 현대기아차가 연구원 1000명을 네. 직접 다 보내서 공부해라. 중국 전기차를 알아야 글로벌 어디 가서도 중국 전기차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제품 전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김필수 교수님, 제가 좀 낙관하는 건가요?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네네. 25%에서 막 100% 관세도 매기고 2차 전지도 리튬에도 다시 뭐 7.5에서 20% 관세를 매기고 이 기간 동안에 네. 우리가 확 따라잡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 없습니까? 왜 우리 차 잘하죠? 네. 배터리도 우리 거죠. 그렇죠. 소프트웨어에 삼성전자 전장 있죠. 안 되나요? 우리가 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치고 나가는 부분들은 해외에서 놀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극복하는 능력은 대한민국만큼 잘하는 거 없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은 중국이 10년 전기차 먼저 시작을 했었고 또 아까 이제 품질과 가격 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고부가 가치 있죠. 네. 지금 고급 승용차, 고급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부분들
뭐 수준을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국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는 데는 몇십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냥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라는 부분들은 시간적인 부분을 벌 수 있다는 거고 또 지금 이 미국이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태양광 패널 모두 다 2배에서 4배까지 관세를 때리는 부분들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은 FTA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170만 대 신차 시장은 테스트 배드뿐이 안 되고 천상 4대 중에 3대를 글로벌 시장에 수출을 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은 관세를 때려서 주고받기 시작을 하면 유탄을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커요. 반사이익 대신에.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25% 관세로 중국 전기차가 단 한 대도 미국에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4배로 올린다고 해서 원래 판매 안 됐던 거거든요. 반사이익이라는 것은 미국의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어서 그걸 우리가 뺏어간다든지 아마 유럽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반사이익은 조금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유럽도 많이 판매를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이 빠지면은 한 대라도 우리가 가져오겠죠. 그게 반사이익이거든요. 근데 네네. 부품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또 한중일에 대한 역할, 지정학적인 역할은 글로벌 소싱하면서 지금 뭐 배터리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흑연도 2년 유예를 시켜줬잖아요. 흑연은 이 배터리 응급제의 응급제. 95%를 중국에 수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 못 만들면 미국의 빅3도 전기차 못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유예시켜주지만 그만큼 이 중국과 원자재부터 중간 제품, 완제품에 대한 주고받는 부분들이 크니까 이거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서로가 관세 때리기, 보복 관세 이런 상태로 가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전쟁도 우크라이나부터 중동 전쟁 또 보호무역 뭐 지금 유럽도 핵심 원자재법 국경 그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 생기지 않습니까? IRA뿐만 아니라 점차 인도네시아도 그렇거든요. 원자재 수출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FTA가 흔들거리고 FTA 위에 상위법 개념으로 등장을 하면은 더더욱 문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우려 사항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 한번 또 해볼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이 퀄리티로 가야 되겠네요. 잘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근데 이제 예. 중국도 지금 쫓아오는 게 하이 퀄리티 쪽으로 오고 있어요. 중국도요? 예, 그러니까 네. 저가 모델 일반 이 대중 모델은 이미 그림이 끝났다. 그래서 고급 모델로 가야 된다. 문제는 아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국가 브랜드는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런 부분을 근데 한번 맛을 보기 시작하면 괜찮네라고 계속 쓴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무선 속도로 쫓아오른다는 것이 우려 사항입니다. 권영주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장의 흐름이 우리에게 호재일지 악재일지 모르는데 막 전기차 시장이 확 타오르다가 캐즘이라고 하죠. 일시적으로 좀 네네. 딱 절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현황 좀 얘기해 주시고 차라리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런 게 좀 있는 게 잘 된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국이 너무 나가니까 우리가 막 추격하는 좀 약간 숨고르기 시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두 가지 좀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기자동차 캐즘 논란이 나오는 건 네. 이제 그만큼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통 인용되는 데이터가 2021년도에 성장률이 109%였는데 올해는 성장률이 한 16.6%, 뭐 많게 보면 한 20% 내외일 것이다. 네. 그러니 한 3년 전에 대비해서 무려 성장률이 80% 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예. 전기차는 심하게 표현하면 예. 이제 성장 끝난 거 아니야? 지금 나오는 저 그렇죠. 도표입니다. 저도 저걸 보니까 아, 왜 그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주가 대폭락했는지 네네네. 이해는 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2021년도에 109%가 이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나치게 과열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원래 전기차는 점진적으로 보통 15에서 20% 성장할 거라고 한 10년 전서부터 예측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쭉 그렇게 와 있던 겁니다. 예. 그러다가 2021년에 이름하여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선두를 치고 나가니까 예. 이제 후발주자인 여러 내연기관 기업들이 자 우리도 전기차 하겠다라고 해서 제품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배터리 붐이 같이 일어나면서 네. 지나치게 과열됐던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2021년이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진정세고요. 그래서 해마다 20% 내외는 꾸준히 성장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글로벌에서 1,200만 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됐다면 올해는 1,660만 대 정도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1,900만 대, 뭐 이듬해는 2,100만 대 이렇게 꾸준히 성장을 한다고 보는 거지. 작년에 1,200만 대가 됐으니까 올해 2,500만 대가 돼야 돼. 네. 이렇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공급 자체도 어렵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응할 시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있다. 예. 다만 이제 중국이 이 성장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국 내수에다가 더 많은 전기차를 값싸게 풀고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지나치게 견제할 필요 없이 네. 중국은 중국대로 가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글로벌 시장을 하나씩 찾아서 전동화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 맞춰가는 것이 정상적인 전략인 거죠. 그런데도 지금 중국의 속도가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전기차와 미래차의 판이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래 자동차 시장,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자율주행인데요. 김필수 교수님, 네. 얼마 전에 테슬라의 FSD가 중국의 공인을 받았다. 맞습니다. FSD, 풀 셀프 드라이빙 프로그램입니다. 네. 완전 자율주행. 네. 이거 근데 또 중국 좋은 건가요? 근데 테슬라가 일단 치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뭐 하나의 모멘텀을 연 거죠. 완전 자율주행 시대.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전체적으로 줄었거든요. 아까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너무 빨리 올라갔는데 원래 지금 20% 30% 수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각 분야의 경착륙 요소를 줄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경착륙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생산직 30% 이상 줄었죠. 애프터마켓 시장도 정비나 이런 것들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예. 뭐 각 분야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또 준비도 안 됐잖아요. 전기차 화재 이런 문제도 있고. 근데 충전도. 그렇죠. 네. 지금의 어떤 숨고리 기간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런 것들이 한 4년 정도 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 네.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현재에 대한 부분들은 숨고리 기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문제는 향후 한 3, 4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또 중국산 저가 자동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현대기아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잘 만들기 때문에 이쪽이 줄면 이쪽이 늘리면 돼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 네, 버티고 그래서 장사 있죠. 잘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전기차만 만드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을 20, 30% 낮췄는데도 전체적으로 판매가 줄어들잖아요. 위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가 올해 8월 8일 날 로보택시 레벨 4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네. 주가를 올리면서 일단 테슬라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길을 쓴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과연 이 로보택시 레벨 4라고 얘기하는데 샌프란시스코도 요새 엉망이 됐고 미국 시장이 쉽지 않을 때 이거 어떻게 돌파를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마침 이 북경 베이징 모터쇼 기간에 네. 이 자가용 비행기 타고 네. 직접 자기가 타고 이 중국 총리를 만나면서 네. 합의를 끌어내지 않습니까? 끌어내서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일단 이 상해 공장에서 만드는 테슬라 차량은 FSD를 허가를 받아서 예. 중국 시장에 푼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앞뒤 가릴 때가 아닙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중국이 기술적인 부각을 하건 판매가 올라가건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 테슬라가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을 얻었다라는 측면이 강한 거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전기차를 베이스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측면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 올해 들어와서 가장 충격을 많이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애플카가 이 레벨 4 포기했습니다. 자율주행 포기했다. 네. 저는 포기가 아니고 연기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일단 2,000명의 인원이 AI 폰이나 이런 쪽에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삼성은 AI 폰이 나왔잖아요. 애플은 지금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인력이 급하다 보니까 2,000명 일단 여기다 쓰고 여기 10년 동안 개발했던 것은 홀딩 시켜서 기술 성숙도가 올라갈 때 다시 추진하자는 개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거는 포기보다도 연기라는 개념이 강하고 요새 호흡 조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감축도 하지만은 또 일부 하는 데는 연구비에 대한 것들은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 자율주행의 미래 먹거리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 확산할 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걸 누가 주도하는 제가 키워드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도 중국 가서 하면 중국은 아마 대단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전기차도 그렇지만은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대한 노하우도 이미 높은데 예. 여기까지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확산한다라는 측면은 공포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더더욱 우려사항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표 봤을 텐데 이제 앞으로 구현될 자율주행은 그 핸들을 이렇게 앞에 안 앉아 있어도 되는 거죠. 그 핸들 달린 그쪽에도 안 앉아 있어도 되는 뭐 저기 보면 레벨 2까지가 항상 잡고 있어야 되는 거고 3부터가 어쩔 땐 잡아라 하고 어쩔 때는 비상시에는 운전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레벨 4를 향해 가는 부분인데 권영주 교수님 지금 얘기를 또 들어봐도 그 테슬라는 찾은 것 같아요. 자율주행으로. 전기차는 뭐 중국한테 뺏기더라도 FSD 소프트웨어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중국에서 구현한다라고 한다면 테슬라 살아남고 중국의 전기차 살아남고
우리 현대차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며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로 좀 먼저 나가주면 안 됩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자율주행 쪽을 지난주였었죠. 일단 멈춥니다. 뭐 로봇으로 먼저 간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되니까 일반 국민들 좀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너무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보는 거죠. 테슬라가 돈을 뭘로 벌 것이냐를 네. 보면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 거냐. 물론 지금도 그걸로 돈을 벌고 있죠. 네. 하지만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전기 자동차로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많이 팔았으니까 괜찮았네 그랬는데 우리 현대기아차도 팔죠. 네. 뭐 볼보도 팔죠. 폭스바겐도 팔죠. 토요타도 팔기 시작하죠. GM도 판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밥그릇에 다른 경쟁사가 들어오니까 내가 전기차 팔아가지고 많이 못 먹겠네. 네. 그럼 뭘로 돈을 먹지? 라는 생각한 게 AI죠. 네. 근데 AI로 가고 싶은데 AI는 이런 거죠. 이게 실제로 돈을 받고 유료 서비스가 됐을 때 정말로 돈이 될까? 여기에 들어가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 개발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 네. 차를 투입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예. 이 사람들이 얼마를 내라고 해야 억셉트하면서 그 이용료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걸 다 계산해 봤더니 일단 이용자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용자가 많은 걸 봤더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새로운 자동차가 왔을 때 실험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설문을 해보면 중국의 소비자들이 기술 수용성이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내가 자율주행차를 유료 서비스를 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손쉽게 돈을 내고 살 수 있겠구나 또는 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걸 위해서 FSD 판매를 하려면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중국이 허용을 해준 거죠. 네. 그 이유는 중국도 AI 자율주행차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테슬라도 여기서 하고 중국에 있는 전기자동차 수많은 제조사들도 여기서 해. 하고 전 세계의 AI의 모든 자율주행차의 그 상용화, 테스트베드죠. 테스트베드이자 상용화 장소를 여기로 삼으면 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AI에 적용을 하면 굳이 한국에서 실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뭐라도 하나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우리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좀 당길 필요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 도로에서 실증 데이터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언가가 경미한 사고라도 일어나면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사고가 몇 번 났거든요. 미국은 사고가 나가지고 중단된 거고 네. 중국은 사고가 났음에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런 좀 시간이 좀 네. 사람들의 이동이 뜸하거나 이런 시간대에 무언가 유료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까도 그래서- 이제 예, 예, 자막에 예. 좀 아까 나왔지만은 자율주행 기술이 이제 더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해서 애플도 그렇고 천문학적으로 쏟아봤는데 레벨 4가 안 되는 거예요. 레벨 3는 뭐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레벨 3까지는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봐야지 네. 자율주행의 시작은 레벨 4거든요. 네. 애플카도 원래 레벨 4를 목적으로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CITS 같이 도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주변의 어떤 교통 시스템까지 연계를 해야지만 이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극대화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인프라에 대한 구축 또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좀 아까도 그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같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 입장에서는 뭐 하는 사고가 나면 네가 책임질래? 뭐 이런 것들 책임 소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허가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틀립니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예. 또 시스템 자체가 선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입합니다. 일단 개발하면 시장이 풀어놓거든요. 그리고 사망하면은 알아서 해결해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이 인프라에 대한 것들, 도로 인프라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 아마 이미지 센싱이라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이 공포감 요새 뭐 간첩법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예. 굉장히 크거든요. 예. 거기다가 천문학적으로 중국 정부에 쏟아 부어주고 있죠. 이 세 가지 자율주행이 개발에 더딘 세 가지 이유가 중국에서는 다 오케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향후 몇 년 이후에 이 지금의 수준의 정도가 중국은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는 또 하나의 공포가 부과가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우려 또 주도권을 비즈니스 모델을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 사항도 분명히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의 고심은 정말 클 것 같아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도전도 해야 되겠는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또 여론과 국민들의 그 시선과 네. 또 그런 비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참 규제 일변도로 또 안전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중국한테 또 뒤처지고 참 그런 사이에
미래 자동차 산업들은 빠르게 또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뛰고 있습니다. 2030년 미래차 산업의 거의 원년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해인데요. 아마 우리 정부도 2030년을 놓고 미래 자동차 산업의 핵심 선도 과제로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6월이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이 UAM 산업을 진행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UA 팀 코리아가 만들어지면서 UAM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기도 한데요. 자, 자율주행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UAM만큼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KUAM 남은 과제, 또 진행 상황, 앞으로의 과제들 준비된 영상 보고 난 뒤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UAM,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차, 완전 하늘은 아니고요. 그 밑에 정도, 하늘 밑에 정도에서 움직이는데 앞서 자율주행은 여러 가지 딜레마들, 또 윤리적, 법적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UAM 쪽에서는 좀 출구와 어느 정도 좀 도전해볼 만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영주 교수님, 네. UAM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KUAM 원팀 만들고 우리가 먼저 이쪽을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평가 과정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UAM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네. 그 저기 상공 10km 상공에는 대형 여객기가 왔다 갔다 하고 예. 한참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헬리콥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헬리콥터 그 밑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많은 교통 혼잡을 좀 해결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도심 곳곳에 빌딩이 있으니까 육상에서 정체되지 않는 이동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등장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가 2025년 빠르면 2025년 늦으면 2026년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예. 계획을 내놨어요. 예. 심지어 요금까지 내놨었죠. 네. 인천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얼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원팀이 돼가지고 이제 기체를 만드는 기체 제조사. 이 기체가 그리고 이동을 하려면 이동 경로에 대한 법적 기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정부가 지금 맡고 있고. 네. 그래서 실증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상용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분분합니다. 아, 예. 이게 현실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그 입증이 되는 그 보증되는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지금은 배터리 가지고 이제 구동을 하려고 하는데 네. 배터리 가지고 구동을 했을 때의 기체 무게나 주행거리 감안할 때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단점이 있어서 이걸 수소로 바꾼다는 얘기도 있고 예. 또는 기존의 내연기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자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딘가 멈춰야 되잖아요. 예. 땅에 멈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 건물 위에 헬리콥터라고 써 있는 곳에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만약에 배터리 헬리콥터라 UAM이라 그러면 네. 충전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전 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버티포트 또는 헬리포트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도 설치. 하나씩 마련해 가는 중입니다. 네. 자, 김필수 교수님, 앞서 네. 자율주행은 정말 사고 등등이 있는데 네. UAM도 물론 무인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초반부에 유인으로 간다면 나름 이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UAM을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기체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UAM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빌리티의 수단, 시스템에 대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왔던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 구축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시스템에 대한 것, 기체, 관제, 또 이 공중 통신에 대한 부분들, 네. 또 정비에 대한 것들, 또 버티포트라고 해서 이 수직 이착륙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한 이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모든 시스템이 다 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조금 아까 자율주행을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 길거리에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운전하는 유인운전과 자율주행, 완성도가 떨어지는 자율주행이 조우했을 때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이 UAM이라는 것은 고공 500m에서 2km 상공에서 예. 낮은 지역에서 운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율주행의 정조, 기술이 좀 낮더라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운전하는 건 없거든요. 아, 다 무인으로 하면? 예, 아무도 아.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공중은 일반 길거리와 같이 차로에 자동차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도리어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자율주행 기술을 UAM에 적용했을 때는 사고의 가능성이 훨씬 더 적고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이동수단의 새로운 길을 창출한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테스트하기도 좋고 또 유인 부인 상관은 없고요. 더욱이 초기에 뭐 아마 빠르면 올해 말 또 내년에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타는 승객용보다도 일반 화물을 싣는 화물용 UAM 있죠. 이거를 입증을 통해서 1, 2년 동안 문제가 없으면은 그다음에 사람이 타는 걸로 늘린다든지 아마 그러는 과정도 정부에서 고민을 할 거고 문제는 관제법이에요. 관련 법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왜요?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예전에 그런 논란이 많았어요. 자율주행 쪽도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미국에서 UAM 쪽도 자격을 어떤 기준을 면허증을 갖게 할 것인지 비행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헬리콥터의 자격증도 아니고 일반 자동차 자격증도 아니고 단순하게 보면 그거 하나까지도 다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겠죠. 이런 법적인 체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아마 다양성 있는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한다라는 측면 이게 이제 내년부터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면은 비즈니스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정부 산학연구원의 노력 또 융합된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점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서 규제 개혁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또 규제 샌드박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UAM만큼은 좀 더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자라는 부분들이 정부의 의지라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좀 더 추진하면 우리가 이 글로벌 리더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분명히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추진할 때 사람이 운전하는 유인과 아주 그냥 그 AI가 움직이는 무인 네. 이 둘이 있을 때 사고가 난다. 근데 이제 UAM은 아예 시작을 다 무인으로 그렇죠. 해버리면 자기네들끼리 하니까 사고의 위험은 좀 덜한다. 맞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렇죠. 제가 이해한 것이. 그렇죠.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UAM 자체가 이 일반 자동차 같이 공중에 떠서 다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공간이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층은 비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또 일반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집어넣어서 아무데나 갈 수 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인천, 김포 이런 걸 한강로가 일반적으로 UAM의 항로로 보통 설정이 돼 있어요. 예. 밑에 주택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의도까지 왔는데 용산 지역 쪽은 날아가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런 지역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고민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짧은 거리는 전기나 이런 모델로 할 수가 있고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배터리로. 얹어서 못 가거든요. 이때는 뭐 수소 연료전지를 가든지 이런 고민도 있고 또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응용 가능성도 우리가 갇혀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얼마큼 잘 묶어서 비즈니스화 시킬 것이냐 또 상용화 시킬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용주 교수님과는요 미래 산업, 미래 모빌리티의 또 한 축인 이제 BRT, 특히 SBRT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하늘을 나는 차 UAM 막 이렇게 하니까 땅을 포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데 지금 BRT 쪽도 최근에 그 지옥철이라고 하죠. 9호선 타고 막 이럴 분들 보면 아, 이 BRT가 좀 갖춰진다면 굉장히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다. 여기 BRT에 대한 이야기 또 뭐 양문형 굴적버스 이것도 또 하나의 미래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예요. 모빌리티 우리가 3요소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이동의 주체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동의 주체에 적절히 맞는 이동 수단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동 수단이 적절하게 채택이 됐으면 이 이동 수단이 어떻게 이동할지 경로가 잘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BRT 같은 경우는 일종의 경로 체계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동 수단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BRT가 전용으로 갈 수 있는 경로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관점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관점에서는 무언가 이동 수단을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이 제조는 하는 민간이 거죠. 하는 네. 거니까 그 민간이 만든 제조물이 어떻게 잘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종의 경로 지형도를 그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사람들의 이동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거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최근에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이 열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보면은 뭐 SBRT, 슈퍼 BRT 네. 이런 간선 급행 체계 얘기도 나오고 그럼 GTX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네. 그러면
두 개만 연기해서 끝나느냐? 그럼 마지막에 가가지고 라스트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내가 목적지까지 150m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는 자동차를 타고 가기 좀 어렵더라. 그럼 거기 자전거가 어떻게 연결되지? 이런 모든 체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부의 역할은 결국은 이동수단이 어떻게 잘 이동할 수 있는지에 관한 네. 이동의 속도, 그다음에 적절한 이동수단에 채택이 됐으면 거기에 관한 이동 경로를 잘 짜주는 것. 이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동의 미래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동의 주체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나 화물이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동수단은 많이 변할 겁니다. 왜? 어떻게 이동하는지의 경로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동수단이 채택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많은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죠. 네. SBRT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고요. 김필수 교수님, 네. G3AM 저희가 G3AM이 한국 주도로 출범을 했고 이게 결국 더 많은 기구들이 모아진다면은 기술 표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 표준. 그렇습니다. G3AM에 대한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요? G3AM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 네. UAM을 좀 확대 해석하면 이 AAM이라 그래요. 어드밴스드 에어 모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장거리 지역 간에 운영하는 RAM이라든지 또 UAM이라든지 이런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계통의 모든 것을 묶어서 우리가 AAM이라 그러는데 네. 그런 이 AAM 즉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의 글로벌 이 표준화 기구다라고 생각하면 돼. G3AM이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국내에서 진행을 하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 등 여러 개 기업이 여러 개 국가가 모여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계 표준화 기구에서 이 자동차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못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럽과 미국의 양대 축이 표준화 기구를 주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딸려가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예. 우리 휴대폰 같은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안에 끼는 커넥터 같은 게 포트가 많이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도를 해서 우리가 나서서 하면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선점을 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만들고 니네 따라와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서 후발 주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 표준화 기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UAM에 관련돼서는 아직 초기 상태고 완전 초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버티포트부터 관제부터 통신부터 정비 시스템에 대한 모든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아직 체계적으로 안 잡혀 있는데 이 G3AM을 통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서 여기서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오게끔 돼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이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비즈니스 모델도 뒤따라가면서 같이 붙여가면은 좀 더 선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표준화 기구에 대한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후발 주자다 보니까 패스트 팔로우 역할 따라가는 데 정신이 없었어요. 네. 근데 UAM만큼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돼서 주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미래의 글로벌 비즈니스까지도 우리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G3AM에 대한 의미는 좀 더 의미가 있고요. 좀 더 이거를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국가가 더 뭉쳐서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윤 교수님,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2030년에 닥터 헬기, 그러니까 그렇죠. UAM 방식의 닥터 헬기 띄운다, 네네. 뭐 BRT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법규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인문적인 요소도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할 때는.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은 항상 기술에 후행하잖아요. 기술이 먼저 가고 법이 뒤에 따라오니까. 하지만 가야 되니까 네. 서울시도 고심 끝에 심야에 교통량이 적을 때 네. 자율주행 버스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는 거죠. 그게 네.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육지책이에요. 네, 네. 통행량이 적을 때. 네. 네. 닥터 헬기 문제도 있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마지막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이제 모빌리티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자동차, 아우토라는 말도 안 쓰고 기아 모빌리티, 뭐 현대 모빌리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주행인데요. 김필수 교수님, 네. 우리 정부 당국이 어떤 입장, 어떤 노력해야 될까요? 지금 이 니꺼 내꺼 없고요. 산학 연관의 융합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금 말씀드린 UAM이나 자율주행에 포함된 전기차 모두 다 융합이거든요. 네. 예전에 기계 부품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의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시너지를 내야 됩니다. 정부가 이제는 하나하나 이 비즈니스맨에 대해서 찌르지 않습니까? 대통령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노사간에 대한 부분들이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통합적으로 같이 상생 개념이 좀 강조돼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규제 일본대의 포지티브 정책을 좀 더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규제 샌드박스가 또 하나의 규제가 돼버려요. 저도 위원이지만은요. 거기 올라가기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탈피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는 선제적으로 도전 정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 풀어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야에 12시부터 4시까지 이 전용 도로에서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닐 때 몇 시간만 다니게 해서 사고 안 생기게 하려고 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 좀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또 이 정부가 이제 R&D에 대한 비용을 국가적인 차원의 경쟁력, 미래의 어떤 먹거리를 확보하느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구개발 능력이 떨어지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특히 인재, 사람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지금까지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내 시장 자체가 워낙 좁아서 테스트 배드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타사 대비, 타 국가 대비 선제적으로 차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취득을 해서 이걸 가지고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5년, 10년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집중해야 될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권영기 교수님도 각자의 역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신속하게 쫓아가는 건 기업의 역할입니다. 경쟁사가 뭐 하는지 잘 파악해가지고 경쟁 제품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정부의 역할은 마당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바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발표들은 당장 상용하겠다.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뭔가를 포장하길 좋아하죠. 조바심보다는 꾸준함과 끈질김이 필요할 때예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앞에서 신속하게 기업들이 치고 나갈 때 끈질기게 뒷받쳐 주니까 계속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한데 그런 역할론이 잘 구분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규제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도전의 영역이기 때문에 뭐 서울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밤에만 다니고 안전도 좋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놓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도전과 응전일 텐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다 모여서 소통도 하고요. 이런 규제에 대한 것도 많은 좀 나눔의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해외에서는요, K-팝 스타, K-팝 아이돌들의 메이크업을 따라할 정도로 이젠 K-팝에서 K-뷰티로 또 관심과 이 핵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여성들의 피부가 좋다 이런 인식이 세계적으로 펴지면서 국산 미용기기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넉 달 동안 수출액이 무려 6,700만 달러, 우리 원화로 900억, 1,000억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가율은 1년 만에 145%에 달했었는데요. 다음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K-뷰티 그리고 수출 효자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의료기기 중에서의 K-미용기기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큰 틀에서 K-뷰티 산업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